이번 하반기의 국시 실제 나왔던 문제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식 수준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수의적인 운동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문제 상당히 쉽게 나왔죠. 정답은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아예 반응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요, 혼수와 가장 정반대되는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요,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사람이나 장소, 시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진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예 다 멀쩡한 거, 명료한 단계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나 자극에 반응은 하는데요. 약간의 혼란이 있죠. 졸린 거, 기면이라고도 하고요. 기면보다 이제 상태가 더 심해졌어요.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하고,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하고요. 통증에 대해서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국시 준비하면서요, 혼미 정도는 기억해주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와서 혼수가 나오긴 했지만요. 자, 반혼수. 자발적으로는 어떤 동작도 하지 않지만요. 통증 같은 거 주면은 눈을 찡그리는 반응 같은 거 보일 수가 있어요. 혼미보다는 더 증상이 심한 걸 얘기를 하고요. 아예 반응이 없는 혼수. 이번에 문제는 혼수 상태 나왔었고요. 자, 나머지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요, GCS라고 해서 글래스코 혼수 척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3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뜨기. 반응이 총 4점이에요. 언어적인 거. 언어적인 반응이 총 5점이고, 지시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이는 운동 반응이 총 6점이거든요. 그래서 눈뜨기, 자발적인 눈뜨기가 된다. 4점 만점을 주고요. 언어적인 반응, 진압력이랑 이런 거 다 있다. 5점 만점을 줘요. 지시에 따라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총 6점 만점인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4점, 5점, 6점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눈뜨기와 말하는 거, 움직임 보이는 거,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4점, 5점, 6점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눈뜨기는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틀린 거죠. 언어적인 반응 확인하는 거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틀리죠? 위에서부터 차례로 4점, 5점, 6점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이게요, 15개 항목이 있잖아요. 더하기 해보시면 총 15개 항목이 있는데, 그럼 이게 다 15점이다. 당연히 정상이죠. 정상. 그러면 우리가요, 총 15점 만점인데 7점 이하는 혼수로 봅니다.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자, 근데요, 이거 비교. 글래스코 혼수 척도에서 GCS, 눈뜨기와 언어적 반응, 운동 반응에서 7점 이하는 상태가 심각한 혼수 상태로 보지만, 자, 이거 비교할게요. 우리가요, 신생아 태어났어요. 아프가 점수라고 하는데, 신생아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아프가 점수에서 7점은, 7에서 10점은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의식 수준 평가할 때 7점은 혼수 상태, 신생아 아프가 점수에서 7점 이상은 건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요, 흔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있죠. 뼈질환에서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같은 거는 우리 국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뼈질환에, 우리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활동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우유 섭취를 제한한다. 우유는 우리가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 섭취 격려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칼슘은 특히 비타민 D와 같이 흡수하면 또 좋고요. 뼈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뼈에 좋아요. 그 다음에 수축과 이완 중에 어떤 거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 전에도 국시 대비하면서 문제 칼슘과 관련한 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쵸. 수축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이것을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량작용이 있어요. 양리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면 칼슘 기량제는 제가 어떤 거에도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떤 약이다라고 했어요? 그쵸. 고혈압약에 포함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출혈과 지혈 중에 어떤 작용을 한다 했죠? 칼슘. 그쵸. 지혈, 응고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간호에서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이 있습니다. 요런 드레싱은 항암 환자, 지혈에 효과가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해조류처럼 생긴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관련된 지혈, 수축 이런 것들도 얘기했고 뼈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고요. 뼈 튼튼, 치아 튼튼. 그 다음에 칼슘은 또 부갑상선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혈중의 칼슘 농도가 같이 높아진다. 고칼슘 혈증이 된다. 이런 것들도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넘어갈게요. 이걸로도 충분히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요. 자, 2번 따뜻한 물에서 하는 수중운동 도움이 되겠죠. 이런 수중운동 같은 거는요. 체중을 실어주는 운동이 아니라 체중 부하를 시켜주는 운동이 아니라 체중 부하를 덜하게 하는 운동이죠. 체중 부하 시키지 않는 운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아니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운동할 때 어디서 운동한다고요? 수영 같은 거 하잖아요. 부력의 힘으로 인해서요. 체중이 덜 실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운동하기 전에 강직 부위에 온혈요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따뜻한 마사지 같은 거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이 쉽게 굳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뼈에 무리가 가니까 온혈요법, 마사지, 물리치료 같은 거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 보도록 할게요. 임신 초기 소변에서 검출되어 임신을 진단하는데 활용되는 호르몬은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왔죠. 5번 용모선성 자극 호르몬 HCG라고 하는 놈이에요. 정답은 5번인데요. 얘 같은 경우 HCG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여성의 내생식기, 질, 자궁, 난관, 난소, 내생식기는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어디에서 분비해요? 그쵸, 여기 난소에서 분비하죠. 근데 그냥 분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통 안에 뇌하수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얘를 자극시키는, 얘를 분비해라 라고 해서 자극시키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놈들이 3번, 4번이죠. 그래서 3번, 4번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는데 어디에서 분비될까요? 전엽일까요? 후엽일까요? 그쵸, 전엽이죠. 전엽에서 난포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으로서요. 여성 호르몬, 배란 전에 주로 작용을 하면서 자궁 내막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그 탄탄하게 만들어준 증식된 자궁 내막을 유지시켜주는 프로게스테론이 있죠. 배란 이후에 이제 주로 작용하게 되는데 배란은 말 그대로요. 난자가 뿅하고 난자 배출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난자가 배출돼서 정자랑 만나는 곳 어디예요? 그쵸, 난관이죠. 정자랑 난자가 수정되는 곳. 미팅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난관에서 수정이 되고 수정되자마자요 세포 분열하면서 이제 자궁으로 가서 착상을 할 거잖아요. 수정하고 나서 착상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7일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용모선성 자극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임신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태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육모막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임신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반 이루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태반 육모막도 있고 탈락막도 있고 했었잖아요. 자, 태반에서 분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HCG, 이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이요.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을 봤더니 포도송이처럼 막 되어 있는 거, 그 뭐죠? 그쵸, 포상기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육모선성 호르몬이요. 임신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했다가 12주 이후부터는 조금 수치가 저하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포상기 때에는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뭐 한다 했죠? 주기적인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또한 육모상피암, 암으로 전이된 거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 뭐였어요? 그쵸? 엑스레이 찍는다고도 얘기했었죠. 엑스레이 촬영하는 이유는 육모상피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한다고 했었습니다. 포상기 텔 때는 당연히 이 HG 수치가 올라가는데 우리가요, 자궁의 임신 같은 거 했을 때요. 자궁의 임신 했을 때는 어떨까요?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정자란 남자가 미팅하는 수정되는 곳인 난관에서 가장 호발한다고 했거든요. 이럴 때는 자궁 밖에서 임신한 거라서 HCG 수치, 육모선성 호르몬 검사가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36주 인부의 태방 관료를 증진하기 위한 제위는, 자, 우리요, 그러면 임신성 고혈압뿐만 아니라 임산부가 산모에게 체위성 저혈압, 커진 배로 인해서 체위성 저혈압, 커진 배가 누르니까요. 하지로 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체위성 저혈압 일으키는 자세는 뭐예요? 그쵸. 앙화이죠. 성의 인공도뇨 할 때 자세기도 하면서 우리 새우등 자세로 했던 천자 뭐였죠? 요추천자. 후에 회복하는 앙화이 자세가 있고요. 절석이는 뭘까요? 대표적인 우리 세석이 부인과 검진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궁경부암 확인하는 그거 검사 뭐였죠? 그쵸.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 PAP라고도 합니다. 팝 검사. 이거 하는 자세가 뭐예요? 절석이, 세석이. 예전에도 우리 국시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좌측이죠. 인부의 태방 관료 증진하기 위한 체위기도 하면서 이거요. 경련하는 대상자한테서도. 자, 그 다음에요. 배횡화이도 기억해 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거, 대표적인 복부 검진 할 때 자세기도 하면서요. 여성의 인공도뇨 자세. 어떤 자세인지는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누워가지고 무릎 굽혀가지고 다리 벌린 거, 배횡화이. 우리 회음부에 건혈요법 했던 거 기억하세요? 산모한테. 그쵸. 건혈요법 하는 자세기도 했었죠. 자, 이 건혈요법 할 때 열치료다 보니까 화상 입으면 안 돼서 5분마다 환자 상태 확인한다. 5분마다 회음부 상태 확인한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트렌들렌버그 체위는 반드시 아셔야 되죠. 트렌들렌버그 체위. 뭐를 올리는 거예요? 하지. 다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체위라고도 하고요. 골반고위, 쇼크 체위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안 한 체위들 뭐가 있어요? 슬룡이 중요하죠. 모성간호에서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태아 위치 교정. 원래 태아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데요. 그쵸. 두정위로 있어야 되는데 아이 자세가 두정위가 아닐 때 임신 7에서 8개월경에 산모가 슬룡이를 통해서 태아 위치 교정한다. 이때도 나오고요. 산후 회복에도 좋은 운동, 산후 회복기에도 좋은 자세에 슬룡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호흡곤란 체위, 파울러시 체위, 반자위라고도 하는 파울러시 체위가 있죠. 출산 이후에 나오는 거 뭐예요? 산후 3주까지 나오는 오로 배출 원활하게 하는 자세에 파울러시 체위, 그 다음에 호흡곤란, 식사할 때 자세 뭐 이런 것들 영양 공급 자세 가장 흔하게도 많이 하는 자세가 파울러시 체위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물론 관장할 때 하는 심스 체위도 있고요. 항문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또 잭나이프 체위 같은 것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기 전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있대요.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산정관리 늦어도 20주 이내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임신성 고혈압은 3대 증상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부담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고부담이야, 부담 너무 높아라고 기억하라 했어요.
고혈압, 부종, 단백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산후감염 질환은 태반이 붙어있던 부위로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한다. 오로 양이 증가하고 악취가 심하대요. 체온 상승, 전신 피로, 심한 산후통이 발생. 제가요 이거 그대로 적중해서 나왔잖아요. 문제가 대표적인 산후감염 중에 가장 많은 거 뭐라 했어요? 정답 자궁내막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 굉장히 쉽게 나온 거거든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중요한 거. 자궁내막염은 산후감염 중에 가장 흔한 감염인데 일으키는 균도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뭐예요? 연쇄상구균. 연쇄상구균은 자궁내막염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우리 감염병 중에서요. 공중보건 감염병 중에서 연쇄상구균이랑 관련되어 있는 성홍열도 같이 기억하라 얘기했죠. 또 이거 얘기하면서 구균 모양이 동그랗다 이거예요. 폐렴구균도 있었어요. 동그랗다라고 해서 포도상구균도 있었어요. 구균. 폐렴구균 대표적인 2급 감염병에 들어가고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도 들어가죠. 자, 포도상구균 뭐가 기억나요? 그쵸. 2교시 보건간호학교에서 식중독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 가장 치명적인 식중독은 뭐라 했죠? 그쵸. 보툴리누스 식중독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시 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거, 가장 치명적인 거 이런 것들도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선 그만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반 나왔잖아요. 나머지 몇 개 볼게요. 자, 우리가 분만 과정 중에서 태반 만출기는 분만 몇 기예요? 분만 1기, 2기, 3기, 4기. 태반 같은 거 밖으로 잘 나갔는지 확인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게 남아서 감염 같은 거 일으킨다 했어요. 분만 3기가 태반 만출기죠. 1기는 개구기, 입구가 열리는 개구기. 2기는 태아 만출기. 악이 나갔으니까 이번에 뭐 나가요? 태반 만출기 회복기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모성에서 임신 전반기에 질출혈이 있고 임신 후반기에 질출혈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임신 전반기는 포상기태, 유산, 자궁의 임신 많아가지고 두 개만 있는 임신 후반기 질출혈만 기억하자. 대표적인 거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태반과 관련된 거예요. 태반이 위치 잘못한 거. 전치태반. 먼저 떨어져 나간 거. 태반 조기박리. 지금 태반과 관련된 거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로도 중요하잖아요. 출산 이후에 나오는 질 분비물을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나와야 정상이에요? 산후 3주까지 나와야지 정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색깔 변화도 기억하셔야 돼요. 적색, 갈색, 백색. 그래서 제가 이거 또 쉽게 외우는 거를 그냥 저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젓갈 반찬은 백반에 먹어야 맛있지. 삼시세끼 먹을 거예요. 삼시세끼 3일까지 나와요. 얘는 4일부터 10일, 그 다음에 3주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출산 이후에 나오는 건 오로인데 출산 전에요. 분만의 전구 증상으로 소량의 혈액이 섞인 거 나오는 거. 그건 뭐예요? 그쵸, 이슬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말한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도 볼게요. 이것도 우리 시험 대비 찍었던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요. 신생아 아프가 점수, 아기가 건강한지, 태어난 신생아 건강한지 확인하는 척도예요. 총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쵸? 5가지 항목이 있어요. 각 2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몇 점이에요? 10점. 7에서 10점은 건강한 점수. 응급은 몇 점이라 했어요? 그쵸? 3점. 아래 응급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5가지 뭐 들어가요? 제가 호피옷 너무 좋아하는데 비싼 거 사가지고 괜히 근심만 쌓였다. 반값일 때 살걸. 호피 근심반. 수업 때도 워낙 많이 얘기했고요. 4번 피부색. 5급 피부색. 근육 긴장도.
심박동수, 반사반응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세한 것들은 또 이전에 한번 찍었던 영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할 거고요. 막 이 반사 반응에는 아기 만세처럼 하는 모로 반사 같은 것도 있고 바빈스키 반사도 있고 그 다음에 긴장성 목 반사 이런 것들도 앞에서 찍었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호흡도 그렇고요. 물론 이런 거 각각의 항목에 대한 것들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나머지 또 뭐 얘기하고 싶냐면요. 아까 제가 7에서 10점 여기서는 건강한 점수인데 7점 응급이라 했어요. 안 좋아요. 어디서? 글래스코 혼수 척도 GCS 혼수 상태 평가하는 점수다라고 생각하세요. 글래스코 혼수 척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신생아 건강 척도는 5가지 항목이에요. 근데 여기선 그때 아까 몇 가지였어요. 그죠? 3가지예요. 뭐뭐 들어가요? 눈뜨기, 그 다음에 언어적 반응, 그리고 움직임, 운동 반응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네는 점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쵸? 4점, 5점, 6점, 총 몇 점 만점? 15점. 7점은 응급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7점이 신생아 아프가 점수에서는 정상이다,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신생아요.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신생아는 태어난 지 며칠? 그렇죠. 태어나고 28일 이내 아이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28 어디에서도 나와요. 28주 사산 기준 28주 이후에 하늘나라 가는 거 여러 번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유효기간 28일이에요. 다회용량 바이알 기본간호에서 나오죠. 다회용량 바이알 대표적인 인슐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개봉하고 나서는 28일 이내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내 아이는 뭐라 하죠? 그죠? 조생아 라고도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흉이 머리둘레는 두위잖아요. 아기에게 뇌 성장률의 지표가 되는 거 머리둘레 두위가 됩니다. 그리고 제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제대는요. 2개인 게 있고 하나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라. 하나만 주면 정업지. 제대 정맥은 하나고 동맥은 2개예요. 그 다음에 제대 정맥은 깨끗한 피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엄마에게서 태아로 가는 쪽이다. 그러면 반대 동맥은 이산화탄소나 찌꺼기가 더 많아요. 태아에게서 모체로 간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제대는요.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태아가 나오고 나서 제대 절단할 거잖아요. 자를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박동이 뛰고 있을 때 자르는 거예요? 아니죠. 제대박동이 중단된 이후에 자를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제대 같은 경우는 신생아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요. 소독 같은 거 한다 했어요. 뭘로 할 거예요? 70에서 75% 알코올로 매일 소독할 거고요. 건조하게 유지할 거예요. 촉촉하게 유지할 거예요. 그쵸? 건조하게 유지시킨다. 대체로 일주일경이면 탈락한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번도 제가 우리 시험 대비하면서 커뮤니티에 제가 헷갈리게 만든 문제들을 여러 개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거 상당히 도움 되셨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물론 다 삭제했지만 자 그때도 제가 똑같이 했던 문제들 나왔습니다. 자 독립욕구가 증가하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자아정체감대 역할운동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도 했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진로 다 결정했는데 정했냐? 나 뭐 될지 모르겠다. 어떤 시에게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쵸? 청소년기잖아요.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진로 같은 거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가 될지 몰라요. 내가 뭐에 흥미가 있는지 취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자아정체감 대 역할운동 청소년기라고 얘기했었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자아통합감 이때는 자아정체감인데 자아통합감은 노년기에 확립해야 할 과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비교해서 커뮤니티에 문제 올려놨었죠.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또 중요한 거 볼게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얘기한 사람은 에릭슨이에요. 그리고 특히 영아기나 유아기는 꼭 기억은 하셔야 돼요. 워낙 중요한 그 단계라서요. 자, 영아기에는 뭐예요? 그쵸? 내가 앙 하고 울면 엄마가 와서 젖 물려줘야 엄마와 나 사이에 신뢰감 쌓이게 되는데 신뢰감 없으면 불신감 그 다음에 유아기는
그쵸. 자율성, 내 수치심. 이거는 영아기 유아기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야기한 사람이 에릭슨인데 성적 발달, 그 다음에 이드, 자아, 초자, 이거 이야기한 사람 누구예요? 그쵸, 이 사람은 프로이트였습니다. 그럼 프로이트는요 성적 발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쵸? 자, 영아기에 앙 하고 울면은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앙 하고 입을 물려요. 구강기. 자, 자율성. 이때 대소변 가리기랑 막 할 거예요. 똥 싸면서 우리 욕구가 해소돼요. 그쵸? 항문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프로이트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빌리루빈 혈증으로 광선요법을 받는 신생아를 위한 간호보도 활동. 자, 빌리루빈은요, 우리 뭐예요? 일종의 헤모글로빈 찌꺼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빌리루빈은 담즙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 소변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담즙, 생성은 어디서 한다 했죠? 간, 저장하는 곳은 그쵸, 담낭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빌리루빈 색소가요 넘치다 못해 피부나 공막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황달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광선요법 할 거예요. 체외 변경 제한하지 않아요. 왜? 몸에 골고루 빛을 쏘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수분 공급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로 제한시키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렇게 수유하거나 할 때는 광선요법을 중단할 수가 있어요. 자, 투명한데 아니고요. 투명이면 빛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과 생식기는 가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정답은 4번. 체온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빌리루빈 테스트 얼마나 자주 한다고 했어요? 그쵸. 매일 확인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성인 간호에서 제가 동정맥루 삽입한 쪽에 진동감 있어야지 된다 했었거든요. 얼마나 자주 체크한다 했어요? 진동감이나 찌릿찌릿한 감각 매일 체크한다 라고도 얘기했었고, 기본 간호에서 가습기 같은 거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되니까 매일 청소한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매일 하는 것들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방암 자가검진 이거 얼마나 자주 해요? 매달 매월 생리 끝나고 2에서 7일경 유방이 부드러워지는 시기에 한다. 그 다음에 매년 하는 것들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시험에서 또 잘 나오는 것들 이렇게 묶어서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보수교육 받는 것들이 매주 어떤 거 기억나세요? 매주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간호학회에서요 대장균 수질오염 지표가 되는 대장균 검사 매주 주 1회 한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설사로 탈수가 심한 유아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일단요, 유아 1에서 3세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동에서 말하는 유아랑요,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유아 나이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해서 얘기하자라고 제가 시험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에서 물어보면 1에서 3세 유아기라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 뭐 확립할 거예요? 에릭슨이 얘기한 사회적 발달에서는, 그쵸? 대소변 가리기 통해서 자율성 대 수치심 대소변 가리기 못하면 수치심 느낄 수 있어요. 아까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성적 발달은, 자, 대소변 가리기 하면서 똥 막 깔려요. 항문기 통해서 욕구 해소한다 하는 얘기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아기 같은 경우는요, 혼자 노는 시기, 역할놀이 같은 것도 해요. 무리지어는 있지만 혼자 잘 놀아요. 역할놀이 같은 것도 알고, 분리 불안이나 분노 발작 같은 거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막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놀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뭐라 했죠? 그렇죠, 사고라고 얘기했어요. 영아기의 주된 사망 요인은 그렇죠, 기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심하대요. 그럼 우리가 아기 머리에는 여기 앞쪽이에요. 전두부 쪽을 후두부라 하잖아요. 우리 머리 위쪽을 두정부라고 하는데,
여기 전두부와 두정부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형태로 있는 거. 그쵸? 이거는 대천문. 다이아몬드 형태. 두정부와 후두부 사이에 있는 거는 삼각형 형태인 소천문이 있게 돼요. 둘 중에 먼저 닫히는 거 소천문이죠. 삼각형 형태. 늦게 닫히는 게 이제 대천문인데 생후 12일에서 18개월경에 폐쇄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설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탈수가 의심될 때 이 대천문은 볼록하게 솟았을까요? 오목하게 들어갔을까요? 네, 내 몸에 수분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머리에 물찬 수두증, 머리에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올라와 있겠죠. 자, 탈수예요. 쏙 들어갔다. 눈도 움푹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체중을 측정합니다. 내 몸에 수분기가 없어요. 자, 사실상 이렇게 탈수일 때도 체중을 측정하고요. 몸이 땡땡땡땡 붓는 부종 질환들도 체중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사하고 있는데 직장 체온 당연히 안 재겠죠. 자, 직장은 항문 바로 위쪽이잖아요. 37도 하고 여기 가로 열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R. 이런 게 이제 직장 체온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장을 우리가 영어로 렉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알파벳 따서 R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37도 A이면 이거는 그쵸. 애과 체온인 거죠. 자, 그리고요.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직장 체온 37도. 근데 18회 하고 R 있으면 이건 뭐예요? 그죠? 바이탈 중에서 호흡이잖아요. 호흡. 직장은 대장의 구성 성분이 맞아요. 대장. 여기다가 적을게요. 대장. 직장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해서 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 직장 체온은 우리 몸의 체온 중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죠. 이마 체온, 뭐 애과 체온, 고막 체온 그런 체온들보다 가장 높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큰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간호에서 체중 같은 거 측정할 때요. 입원한 대상자한테 체중 측정할 때 어제는 낮에 측정하는데 오늘은 밤에 측정하고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중 측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중 측정. 통상적으로 아침에 기상하고 나서 바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 이제 설사가 나왔잖아요. 설사를 통해서 가장 손실되기 쉬운 전해질 뭐예요? 그쵸? 칼륨이죠. 세포 내에게 많은 칼륨. 여기서 설사로 탈수가 심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분이나 전해질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정맥주사 같은 거 놓을 수가 있겠죠? 정맥주사는 비경구 투약 중에서 효과가 가장 빠른 거잖아요. IV 주사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인간호 문제예요. 노인성 질병의 특징은 워낙 쉽게 나왔습니다. 질병의 경과 당연히 길죠. 질병의 원인,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지, 어떤 정말 질환에 걸려서 아픈 건지, 원인 불명확.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고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는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정답 굉장히 쉽게 나왔죠. 이런 거는 거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노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모든 기능들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하는 것만 확실히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노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역, 비가역, 둘 중에 뭐예요? 그쵸. 노화는 다시 거스를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비가역적인 진행 방향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화기계에서 증가하는 맛, 뭐가 있어요? 그쵸. 쓴맛, 신맛 같은 거 잘 느끼고요. 혈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가했던 것들, 혈관 저항하는 힘 커져요. 이물질도 맡기면서 혈관 저항하는 힘이 커지고 더 높은 힘으로 피를 쫙쫙 쬐줘야 되니까 혈압이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혈당, 나이가 젊었을 때는 당뇨 같은 거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당 조절 같은 거 잘 안 되면서 일반적으로 혈당도 올라가고 손발톱 두께 같은 것도 증가하고 기타 등등등 있었고요. 대신 뭐 그대로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성욕,
성적 욕구 같은 거 그대로다. 이런 거는 증가한다도 틀리고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것들도 틀리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나이 몇 살로 정하고 있죠? 그쵸. 노인 나이 65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간호학개요에서요. 2교시 과목에서 노년 부양비 이런 말들도 나오잖아요. 자, 부양. 우리 노인 나이 65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생산 인구 분에 노인 인구가 들어간다 했었어요. 그러면 생산 인구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그쵸. 15에서 64세.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이렇게 해서 노년 부양비 따진다고 얘기했었죠. 100명당 비율이라서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다음에 2교시 과목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보건간호학 개요의 대표적인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5대 보험에 들어가요. 4대 보험엔 안 들어가요.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꼭 65살 아니더라도 치매나 중풍, 뇌졸중, 파킨슨 같은 경우는요. 65살 안 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신청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2교시 과목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